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실 내용은 이제 그 발해의 정치적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해가 이제 698년에 이제 건국이 되죠. 대조영에 의해서 이제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668년에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약 30년 만에 이제 발해가 건국이 되는 거예요. 자, 발해가 698년에 대조영에 의해서 이제 건국이 됩니다. 자, 어디서 건국이 되냐면 동모산에서 이제 건국이 되는데, 발해 건국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또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 고구려가 이제 망하고 나서 당나라에서 고구려 유민들을 대거 당나라 지역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내륙 지역으로도 이제 수만 명을 이제 끌고 가게 되고, 이쪽에 가게 되면, 이 동북지역에 가게 되면 동북지역이 아니라 당나라 동북지역에 가게 되면 영주란 지역이 있는데, 이 영주란 지역에도 고구려 유민들을 대거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주란 지역에는 이제 뭐 말갈인들도 끌고 오게 되고 고구려인들도 끌고 오게 되고, 이 토착인이었었던 이 거란인들도 이제 그 혼재해 있게 되는데, 당나라에서 이 지역에 그 도독을 이제 파견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조문회라는 이 당나라 관리를 파견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문회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포갑적인 그런 정치를 했었나 봐요. 포갑적인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거란인의 그 한 사람이었었던 이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자, 여기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 당나라를 이제 그 대거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게 되면서 당시 당나라 황제였었던 측천무후가 굉장히 그 위협을 느꼈었던, 자, 그러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혼란해지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합세를 해서 이제 그 세력을 이제 결집을 해서, 자, 요동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활약을 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대조영의 아빠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이 걸걸 중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갈족 추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걸사비우가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자, 이 요동 지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요동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당나라에서 이 추격군을 파견을 해요. 이해고 장군을 중심으로 한 추격군들이 요동 지역으로 들어와서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걸사비우가 그 과정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급착 상태에 이제 빠져있는 그 상황인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걸걸중상도 죽고, 자, 이 걸걸중상의 뒤를 이어서 대중상이라고도 얘기해요. 걸걸중상. 자, 이 대조영이 이 무리를 이제 이끄는 최고 이제 책임자가 이제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대조영이, 자, 이 지역이 좀 불안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해고 장군을 피해서, 자, 다시 이제 동북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동북 지역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이해고 장군도 이 대조영을 필사적으로 이제 추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이제 대조영 부대를 이제 쫓아가다가, 어디서 이제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냐면, 이 동북 지역에 천문역이라는 이 고개가 있어요. 이 천문역이라는 고개에서 이해고 부대가, 당나라 이해고 부대가 대조영에게 이제 처참하게 이제 무너지게 되고, 대조영이 약간의 동쪽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동모산 일대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라 이름이 진으로 나라 이름을 정했었어요. 나중에는 나라 이름을 발해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어쨌든 698년에 대조영이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조영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우리는 뭐 발해가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조영 같은 경우는 이 고구려 유민이 되는데요. 그래서 당나라 역사서인 이 구당설한 역사책이 있어요. 구당설한 역사책에 이 대조영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기술을 해 놓았냐면, 고구려의 별종이다라고 얘기해요. 고구려의 별종. 그러니까 고구려의 별종. 고구려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근데 그에 반해서 속말 말갈, 속말 말갈이 아니라 그에 반해서 신당설한 역사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속말 말갈인으로 기술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구당서에는 고구려인, 그리고 신당서에는 이제 말갈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을 추진하잖아요. 자국의 발해라든지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로 이제 편입을 시키려는 그런 음흉한 그런 계략을 이제 꾸미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주영은 말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는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발해란 나라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리고 문화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생활 습성이라든지 자,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의 역사다. 고구려의 어떤 계승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 우리나라의 역사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실학자였었던 유득궁이라는 사람이 이 발해의 고라는 책을 이제 저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쓰게 되면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었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그 발해가 이제 건국이 되면서 초대 임금이 이제 그 고왕이 되겠죠. 고왕이 이제 그 대주영이 이제 고왕이 되는 겁니다. 고왕. 이것도 잘 안 나오네. 고왕이 되는 거예요. 고왕이 되겠고요. 고왕의 그 아들이 이제 그 무왕이 되겠습니다. 무왕의 아들이 이제 그 문왕이 되겠고요. 문왕의 이제 손자가 이제 성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왕, 대주영의 동생이 있어요. 대하발이라고. 그 대하발의 후손이 이제 새로운 이제 왕이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해가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발해가 이제 마지막 왕이었었던 이 애왕 때에 발해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거란의 치유를 받아서 926년에 멸명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발해의 왕조는 발해는 대시 왕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5명 정도의 왕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발해와 관련된 기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요한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왕이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연호를 이제 제정을 해요. 독자적인 연호, 천통이라는 연호를 제정을 하게 됩니다. 자, 발해의 어떤 이 독자적인 천화관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이 길림성 동모산에서 최초 이제 진을 건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가 있었죠. 그래서 남북국의 형세를 취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돌궐이라는 세력이 있었는데,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좀 친분을 유지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돌궐에 사신도 보내서 이제 통교를 요청하게 됐었고, 신생국과 발해가 또 이제 신라에도 그 통교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대조영 때에 사신을 보내서 수교를 요청하게 되는데, 신라에서는 당시 신생국과 발해를 좀 가짜게 봤었나봐요. 좀 우습게 봤었나봐요. 그래서 이제 대하찬이라는 이 벼슬을 발해의 대조영에게 제수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발해가 처음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신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우습게 이제 느껴졌었나봐요. 당시에 어쨌든 700년에 신라의 대하찬을 제수받았다. 대하찬이랑 관등을 제수받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당은 대주영을 발해 군왕으로 책봉을 했었고, 발해 군왕. 이때부터 이제 발해란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건국이 되고 나서 15년 후에, 그러니까 713년이 되겠죠. 713년에 그래서 발해로 국호를 이렇게 칭하게 되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발해고가 있죠. 그 조선시대 그 후기 실학자였었던 유득공이 쓴 이 발해고. 여기 보면 고려가 발해의 역사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발해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술을 해놓았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 무왕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명이 이제 대무예예요. 무예. 자, 무라는 앞에 시호를 통해서 굉장히 호전적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했었던 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북쪽으로 이제 말갈 세력들이라든지, 자,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복속을 시키게 되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
자,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의 북방 지역에 이제 경계를 맡게 돼요. 특히 이제 그 함경도 일대에 국경을 이제 접하게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왕 때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되는데,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나라와 이 무왕 때에 굉장히 대립을 하게 돼요. 당나라. 무슨 얘기냐면, 무왕 때에 발해에서 이 동북 지역에 있었던 흑수말갈이라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이 지역에. 흑수말갈이라는 세력을 좀 압박을 했었나봐요. 이 무왕이. 흑수말갈이라는 세력을 압박하다 보니까 흑수말갈에서 자, 어디와 이제 내통을 하게 되냐면 당나라와 이제 내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자, 관리를 보내서 이 지역에다가 자, 흑수부라는 당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행정 부서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북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이 무왕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극심하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몰래 이 당나라와 이 흑수 말갈이 내통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극심하다라고 이제 느꼈었어요. 그래서 무왕이 이제 그때 당나라의 등주, 영역 지역이 되겠죠. 이 산둥반도의 등주 지역을 자, 직접 선제 공격을 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장문휴 장군을 이제 파병을 해서 자,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선제 공격을 해서 자, 이 등주 지역에 자사했었던 위준이라는 사람을 이제 사살하는 이런 전과를 올리게 되는 게 무왕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도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무왕 때에 자, 이 당나라에서 공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자, 신라의 SOS를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의 당시 효소왕이었었는데, 신라가 남쪽에서 이제 공격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라군이 남쪽 지역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렇게 퇴각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나타났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이 흑수부를 설치를 했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서 이제 발해에서는 흑수부 말갈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둥반도의 등주 지역까지 선제 공격을 했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7년에 무왕 때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727년에 일본과 수교를 맺게 돼요. 727년에 일본과 이제 최초로 이제 수교를 맺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일본과 수교를 맺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왕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받았고 부여의 문화적인 습성을 계승했었다라는 이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구려 부여를 계승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발해가. 그리고 이제 발해의 뒤를 이어서 이제 문왕 같은 경우는 고려국왕 대음무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고려국왕 대음무. 고구려가 이제 고려지 않습니까? 고구려 후반기에는 고구려라는 국호보다는 고려라는 국호를 더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려국왕 이 대음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해가 고구려를 적극적으로 계승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과 통교해서 이제 신라 지역을 이제 견제를 하게 되고요. 장문휴 장군이 당나라의 등주 지역, 당나라 등주 지역을 공격을 해서 이제 선제 공격을 했었다라는 거. 자, 이 공격을 받고 당나라 군이 신라군과 협공을 해서 남쪽 지역을 통해서 이제 공격을 받았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발해군의 반격으로 많은 희생자를 내고 신라군이 퇴각을 했었다. 자, 일본과의 친교로 신라를 견제하고, 자, 고려국을 이제 표방을 했었고, 천손,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임을 얘기하죠. 천손임을 자랑을 했었고, 자, 황상이라는 칭호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황상. 자국의 이제 황제를 이제 황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발해에서 자국의 군주를 이제 황상이라 표현했다는 얘기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발해와 당의 내용을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문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왕. 자, 문왕은 연호가 이제 대응이에요. 대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었고,
자, 당나라에서는 757년에 굉장히 그 국가적인 혼란한 상황에 이제 빠지게 돼요. 그 안록산과 당나라 이제 현종때였었는데, 그 안록산과 이 사사명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당나라 변경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가 엄청난 그 전란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이 당나라 이 변경 지역, 그러니까 이 발해의 변경 지역, 유화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문왕 때에. 그 문왕 때에 그래서 영토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3번이나 천도가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자, 발해의 수도는 초초에 이제 그 고왕 때에 동모산이지 않습니까? 동모산인데, 문왕 때 수도를 3번이나 옮겨요. 자, 중경을 한번 옮겨요. 자, 중경을 한번 옮겼다가, 상경을 옮겨요. 상경 용천부로, 중경 현덕부로 옮겼다가,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가, 자, 동경 용원부로 옮기게 됩니다. 자, 수도를 이제 3번 옮기게 돼요. 그만큼 이 문왕 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변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가 있겠는데, 최종적으로 이 성왕 때의 수도를 다시, 저희 동경 용원부에서 다시 상경 용천부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면서,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상경 용천부가, 수도로서 이제 기능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왕 때는 그 당나라와 굉장히 좀 대립적인 그런 관계였었잖아요. 당과 좀 대립적인 관계였었는데, 문왕 때에 오면서 이제 당나라와 좀 친선을 맺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유학생이라든지 또는 유학승, 또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고, 사신도 이제 교환을 하게 되고, 경제적인 교류도 좀 빈번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등, 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유학생도 파견했었고, 빈공과에 뭐 합격을 했었다. 당나라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는 과거 시험이 있어요. 그 과거 시험이 바로 빈공과인데, 이 빈공과에 이 발해의 어떤 유학생들도 합격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당나라의 중앙 관제를 수용합니다. 삼성육부제를 실시를 했었어요. 삼성육부제. 그럼 뒷부분에 가서 관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삼성, 충인이 지으신 육부, 이런 식으로 해서, 당나라의 관제를 모방을 했었다. 그렇지만 운영하는 방식은 발해의 독자적인 어떤 그 운영 방법을 통해서, 운영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관제를 수용했었다. 당으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받아서, 발해 국왕으로 뭐 승격을 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자감을 설치를 하죠? 주자감은 이제 국립대학을 주자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유교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상경 용천부에 이제 주작대로를 설치하게 되는데, 문왕 때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주작대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내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성에 그 남문이 이렇게 있고요. 외성에도 이제 남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성에 있는 남문과 외성에 있는 남문을 연결하는 이 길, 요 길을 일컬어서 이제 주작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나라에 장안성이 있어요. 그 장안성을 그대로 이제 모방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 서울 도성 있지 않습니까? 뭐 한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이 광화문이 있잖아요. 광화문하고 남대문 있지 않습니까? 숭례문, 그러니까 숭례문 사이의 길, 그 길을 이제 세종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길이 바로 그 당나라의 그 주작대로를 모방한 그 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뭐 주작대로가 있었다. 설치를 했었다. 그 다음에 신라도도 개설을 했었어요. 신라와는 사실 당나라, 이 발해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고구려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이제 발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무너뜨린 나라가 신라잖아요. 발해 입장에서 보면 신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적대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일부 사신단이 이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를 했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상경 용천부에서 이제 동경 용원부를 거쳐서 남경 남해부를 거쳐서 자, 이쪽 동해안 루트를 따라서 신라의 금성 지역까지 연결되는 자, 이 길을 걸어서 이제 신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제 뭐 여기 압록강 길을 따라 남경 남해부를 따라서 여기로 연결되는 길이 뭐 조공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영주 지역으로 연결되는 요 길이 있어요. 요 길을 참고적으로 또 저기 영주도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요 거란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 길이 있는데 요 길도 이제 거란도라고 얘기하고, 요 동경용원부를 통해서 자 일본으로 연결되는 요 길이 있는데 요 길도 바로 일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겠죠? 자, 신라도를 개설을 했었다. 그래서 신라와 상설교통로를 개설해서 대립관계를 좀 해소를 했었다. 그래서 일본과는 비교적 좀 우호적 관계가 형성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 일본과 그다음에 그 발해가 연합을 해서 신라를 침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추진하기도 했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일본에 보낸 국서의 고려국왕 대우무라는 그 호칭을 통해서 자,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천손, 그러니까 하나의 자손임을 과시했었다. 자, 문왕의 둘째 딸이 있어요. 이 정혜공주가 되겠고, 정혜공주가 문왕의 둘째 딸이 되겠고, 정효공주가 이제 문왕의 넷째 딸이 되겠는데요. 이 딸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나봐요. 그래서 이 딸들을 위해서 무덤도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길림성 일대, 이 동모산 일대에서 이 정혜공주의 묘가 이제 발견이 되었었어요. 정혜공주가 묘가 발견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 중경 현덕부 지역, 중경 지역에서 이제 그 정효공주, 이 지역에서 이제 정효공주의 묘가 이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 텐데, 문화사 시간에. 이 정혜공주의 묘와 그 다음에 정효공주의 무덤에서 이 황상이라는 표현이 이제 사용이 됐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나려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독자적인 어떤 천하관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문왕은 자신을 불교적 성왕인 전륜 성왕으로 이제 자처를 했었다. 그래서 고대 인도 사회에서의 이상적인 그 왕을 이제 전륜 성왕이라고 이제 이해해놨습니까? 불교적 영향을 굉장히 받았음을 또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의 손자로서 이제 성왕이 되겠는데, 자, 연호가 이제 중흥이었었어요. 중흥이 연호였었고, 그 다음에 이 성왕 때에, 말씀드렸었죠? 이 동경에서 다시 상경으로, 동경용원부에서 상경용천부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면서, 자, 고구려가, 발해가 926년 망할 때까지, 상경이, 수도로서 기능을 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선왕 때를 보겠습니다. 선왕 때. 선왕 때 봤었죠? 네, 선왕 때. 선왕 때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 해동성국이에요, 해동성국. 자, 바다 건너 동쪽에 융상한 국가다라는 의미의 해동성국이 되겠는데, 자, 영토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발해의 최전성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왕 때에는, 요동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해요. 요동 지역에. 이 당시 요동 지역에는 이 소고구려라는 이 당나라의 괴뢰 정권이 있었는데요. 당나라의 괴뢰 정권이 있었는데, 이 지역을 완전히, 복속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양 지역까지, 그러니까 대동강까지 이 지역이 사실상 좀 무주지였었어요. 그러니까, 명목상은 이제 당나라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사실상 무주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무지였었어요. 사람들 별로 살지도 않고. 이 지역까지 쳐내려가서 이 평양 지역을 완전히 차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안도 지역까지 이 신라와 국경을 맞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 선왕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갈 지역을 완전히 복속을 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제 지방 행정 제도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자, 오경 15부 62조가 이때 설치가 됐습니다. 완비가 됐었어요. 자, 오경. 자, 오경은 뭐냐면, 이제 그 5개의 수도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상경용천부, 수도. 상경용천부. 그 다음에, 동경용원부. 그 다음에 중경, 현덕부. 그 다음에 서경, 압록부. 그 다음에 남경, 남해부가 되겠습니다. 각 경의 위치도 한번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상경용천부가 있죠?
그다음에 그 바로 아래 그 두만강 위쪽에 이제 중경 현덕부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두만강이 넘어가고 위쪽 지역에 가게 되면 동해안 지역으로 가게 되면 자, 동경 현덕부가 되겠고, 동경 용원부가 되겠죠. 동경 용원부, 중경 현덕부, 그다음에 이 압록강 중류의 이 지역에 그다음에 서경 압록부가 되겠죠. 서경 압록부, 그다음에 저기 함경도 지역 여기에 이제 담경 남해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경이 있었다. 그래서 5개의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5경. 그 다음에 각 지역에 15개의 부를 이제 설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용천부라든지, 용원부라든지, 현덕부라든지, 압록부라든지, 남해부라든지, 솔빈부라든지, 천리부라든지, 이런 각종 15개의 부가 있었고요. 그 밑에 그 62개의 주로 이제 설치를 했어서 이제 그 지방 제도를 이제 완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왕 때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 때를 해동성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애왕 때를 보겠습니다. 애왕 때. 본명이 이제 대인손이고요. 연호가 이제 청태였었어요. 청태. 자, 926년에 이제 거란의 침입으로 이제 멸망을 했었죠. 거란의 침입, 한간에는 백두산이 폭발해서 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거란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발해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자, 이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동단국이라는 나라, 동란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단국이 설치가 됐었어요. 설립이 되었었어요. 이제 발해가 이제 그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거란의 어떤 괴뢰 정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란의 요의 괴뢰 정권으로서 동란국이 수립이 되기도 했었다라는 거. 자, 발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흥운동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한국이라든지 흥요국이라든지 대발해국이라든지 자, 이런 나라들이 건립되었었는데, 자, 유민들 중에서 일부 세력들이 이제 고려로 이제 귀순을 하게 돼요. 자, 고려란 나라가 이제 그 건국이 되면서 영토가 넓어지지 않습니까? 넓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청천강에서 이 지역까지, 함경도에 있는 지역까지 영토가 약간 넓어지게 되는데, 청천강 이때까지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광현을 중심으로 한 발해 왕족 세력들이 대거 이제 귀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만 명의 이제 그 발해 귀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민족의 재통일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934년이거든요. 발해가 망한 게 926년이었습니까? 926년인데 대광현이 934년에 귀순했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서 아직까지 대시 세력들이 그 나름대로의 어떻게 좀 발해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나름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한 8년 정도의 기간이었었는데 이 8년 동안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대광현을 중심으로 한 그 발해 유민들이 대거 이제 고려로 이제 귀순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발해 대시가 귀순했다고 해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발해의 어떤 유민들이, 발해의 어떤 자녀 세력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했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고구려를 계승한 이제 발해라고 나와있죠? 아까도 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무왕은, 자, 고구려 부여의 계승을 이제 포방을 했었다. 727년에 수교를 맺으면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그 문왕 같은 경우는 고려국왕 대우무라고 이제 표기를 했었습니다. 자, 독자적인 언어를 이제 사용했었다. 그래서 중국과 대등한 어떤 의식을 보여주었었다. 그리고 이제 발해의 지배층 대다수가 이제 그 고구려 유민이었어요. 지배층이 이제 고구려 유민이었었고, 피지배층이 말괄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배층의 성씨 중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고시성들이 또 많았었다고 얘기해요. 발해 왕족들이 있는데, 발해 왕족은 이제 대시지 않습니까? 근데 고시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뭐 양씨들도 있었고, 뭐 오씨들도 있었고, 이런 족들이 보통 이 귀족 세력으로서 발해의 지배층을 형성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구려와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었다. 자, 굴식 돌반 무덤이에요. 무덤의 양식을 보게 되면. 자, 특히 정혜 공주의 묘를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굴식 돌반 무덤으로서 이제 모주림 천장 구조를 이제 가진다라고 얘기해요. 모주림 천장 구조. 그러니까, 굴식 돌반 무덤 안에, 자, 이렇게 모를 줄여요. 천장을 이렇게 줄여나가요. 자,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가 또 문화사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천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천장의 그 형태를 이렇게 좀 줄여나가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줄여나가서 천장이 이렇게 좁아지는 형태. 자, 이런 무덤 형태가 고구려의 전통적인 무덤 양식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발해에서도 자, 이런 형태의 무덤 양식이 발견이 되었다는 얘기는, 고구려의 문화적인 양식을 그대로 이제 계승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돌 양식.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문화잖아요. 온돌 같은 경우는. 중국은 온돌이 아니잖아요. 탁자에, 그러니까 침대에서 자잖아요.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돌이 아니라, 벽난로를 주로 이제 떼줘야 얘네들은. 자, 당대 사람이나 후대 사람이 발해를 신라에 대비해서 이제 북국으로 인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발해를, 인식할 때 북국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요. 발해에서는 신라는 이제 남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자, 발해가 멸망한 후에 세자 대광현 등이, 자, 발해 유민들이 한반도로 대거 이제 유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발해 학생들이 당나라 빈공과에 응시했어서 여러 명의 극제자를 배출하기도 했었고, 자, 이 고구 보장왕의 손자로서, 그 다음에 당의 안동도를 역임한, 자, 고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진의 묘지명에 자신을 발해인으로 썼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당서 지리지의 서술. 고구려 발해 땅은 당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제 서술을 했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확실히 발해는 당나라의 귀속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서 이거 일본의 승려였었던 앵린이 쓴 기행문이 되겠는데요. 한 9년간의 당나라에서 생활했었던 내용들을 서술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발해를 고구려 후예들이 세운 나라로 인식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외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왕 내제라고 얘기하죠. 외왕. 겉으로는 이제 왕을 칭했었는데 당나라의 이제 압박에 당나라의 어떤 압력에 이제 좀 호응을 해서 이제 겉으로는 왕을 칭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황제를 칭했었던 이런 모습이 이제 외왕 내제라고 이제 볼 수 있죠. 대외적으로는 당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데, 대내적으로는 황제국을 지향을 했었다. 자, 당나라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립적 관계였었죠. 무왕 때는 대립적 관계였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이 등주 지역을 이제 선제 공격을 하기도 했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문왕 때는 자, 이 조공책봉 관계를 수립을 했었고, 당나라로부터 이제 삼성육부 제도라든지 각종 유학생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문화 교류를 통해서 친선 관계를 유지를 했었다. 자, 산둥반도의 발해관이라는 공간을 설치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발해관을 설치했었다. 그다음에 책이라든지 비단을 수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빈공과에 당나라의 외국인 대상으로 보는 시험을 이제 빈공과라고 얘기하죠. 빈공과에 합격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신라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관계는 또 굉장히 나빴었어요. 굉장히 발해 왕조 내내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립적인 관계는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당의 요청으로 발해를 공격했었다. 733년에 성덕왕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쟁장 사건이 있어요. 쟁장 사건. 자, 쟁장 사건 있고요. 자, 쟁장 사건 있고, 그 다음에 등재서열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쟁장 사건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발해의 국력이 신라보다 더 커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의 황제가
이제 그 외국의 사신들을 이제 접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접견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신라보다 발해를 더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었던 사건이, 자, 바로 이 쟁쟁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쟁쟁 사건을 이제 당나라 황제가, 좀 검토를 하다가 신라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당나라 국력이 강했지만, 발해의 국력이 굉장히 강했었긴 했었지만, 당나라는 그래도 이제 신라와 좀 친분을 더 유지를 했었다라는 걸 이제 또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등재서열 사건은 이게 뭐냐면, 당나라의 그 빈곤가 있지 않습니까? 빈곤가에서 이제 오소도. 자, 오소도와 이동. 유학생이 되는데요. 자, 유학생이 되는데, 자, 당나라의 빈곤가에 급제를 하게 돼요. 자, 이 오소도가. 자, 이 오소도가 이제 이동을 제치고 이제 급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 자, 신라 육두부 출신이었었던 이 최치원이, 그래서 이 일국의 수치로 나올 것이다라고 굉장히 한탄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 오소도가 신라의 그 유학생을 제치고, 자, 빈곤과에서 이제 1등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야. 굉장히 열이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오소도의 그 아들이 이제 오광찬이 되겠습니다. 오광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원이. 자, 이 최원이라는 사람과, 자, 9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10세기 초반이죠. 10세기 초반에, 그러니까 906년에, 이때에는 오소도가 이제 승리를 했었어요. 근데, 자, 906년에는, 자, 최원이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광찬의 아빠였던 오소도가, 자, 최원이보다 오광찬을 더 높게 해달라고 이제 로비를 했었나봐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나라가 이제 자, 최원이의 손을 들어주게 된, 자, 이런 사건이 바로 등재서열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869년, 발해 오소도와 신라 이동상에 있었던 당의 빈곤과 수속 다툼이 있었는데, 자, 906년에는 신라의 최원이가 발해의 오광찬보다 빈곤과의 등재차가 앞서자 때마침 당의 사신으로 온 오광찬의 아버지인 대상 오소도가 아들의 성차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하게 된 사건이다. 굉장히 좀 반칙이죠, 어떻게 보면. 세칙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쟁쟁 사건이라든지 이 등재서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시에 발해와 신라가 당나라에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치열한 어떤 경쟁을 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선 보게 되면 대조영에게 제하찬을 자주 제수했었다. 사신을 교환했었다. 원성왕 때, 헌덕왕 때. 그 다음에 문물 교류와 무역을 했었다. 신라도를 설치했었죠. 자,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역은 이제 말 갈아타는 데는 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39개의 역을 설치했었다고 얘기하고, 거란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신라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을 해주게 되는데, 신라에서 이제 수락을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나라와 신라 간의 어떤 친선 관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과 신라의 협공으로 인해서 고립과 이제 고립적인 어떤 당나라 신라 협공으로 인해서 협공으로 나타났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 일본과는 좀 우호적이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통치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체제. 발해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왕을 중심으로 세 개의 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당성이 있습니다. 정당성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이 있어요. 당나라의 삼성 있지 않습니까? 삼성. 그래서 저희 당나라의 삼성을 그대로 이제 계승해 당나라의 삼성을 이제
그 차용을 했었다고 얘기하는데,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이 있고, 정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6개의 부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여섯 개의 부. 정당성을 이원적으로 운영을 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는데, 충, 인, 의, 지, 예, 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충인, 의가 이제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이제 좌사정. 자, 지의 신을 자, 우사정. 자, 우사정이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성을 그 이원적으로 구성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당성의 뭐 실질적인 권력이 집중이 되겠는데요. 이 정당성의 장관을 대내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참고적으로. 그 이제 이 좌사정의 이 장관을 뭐라 하면 좌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우사정의 장관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호의 병영공이거든요. 당나라의 육부, 그러니까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의 부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발해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당나라 이 발해 시대 때의 어떤 그 유교적인 문화가 당나라에 뿌리를 내렸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육부 명칭은 그래서 뭐 유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나라 제도를 뭐 수용을 했으나 독자성을 유지했었다. 삼성이 이제 최고 권력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뭐 정당성의 장관, 대내상이 선조성과 중대성 위에 장관이 자리 잡아서 선조성과 중대성을 총괄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정대가 이렇게 있어요. 중정대, 문정원, 주자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감이 있습니다. 이 중정대는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냐면, 감찰을 하게 돼요, 감찰. 자,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 자, 이거 서적을 관리를 했었다. 서적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최고 교육기관이다. 이 주자감에서 이제 유학을 이제 공부를 했었겠죠. 자,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중정대는 감찰기구였었다. 관리를 감찰했었다. 그러니까 뭐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뭐 어사대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문정원은 뭐 서적 관리를 했었다. 주자감은 귀족의 자제를 교육하는 국립대학이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중앙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지방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조직. 지방 조직은 제가 아까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5경, 15부, 62주가 되겠는데, 이 5경, 15부, 62주. 그러니까, 선왕 때에 5경, 15부, 62주가 이제 완성이 되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5경, 전략적 요충지에다가 이제 5경. 그래서 수도가 이제 옮기게 되죠. 뭐 처음에 이제 문왕 때 수도를 옮기잖아요. 동모산에서 중경에서 이제 뭐 저기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옮겼는데, 성왕 때 동경에서 다시 저기 상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5부는 지방 행정의 중심 지역으로서 뭐 이민족들이 있었죠. 뭐 부여라든지 숙신 뭐 이런 지역에서는 각 부족의 생활권 단위로 설정했었고, 그 지역에 이제 누굴 파견하게 되면 도독을 이제 파견해서 이제 그 독자적인 어떤 그 문화권을 좀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62주에는 누굴 파견하게 되냐면 이제 자사를 이제 파견하게 돼요. 자사를 파견하게 되고, 62주 밑에는 이제 그 현을 두었었다라고 얘기해요. 현이 있었고, 그 현에는 이제 현승을 파견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현승. 그 최고 말단 그 마을로서 이제 촌락이 있었는데, 촌락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토착세라고 이제 지배를 했었겠죠. 그 촌장은 보통 이제 말갈인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었다고 얘기하고, 독립성을 보게 되면 이제 발해의 수령은 독립성이 굉장히 강했었다. 그래서 뭐 외국에 만약에 사신을 파견하게 되면
그 수령의 사신도 동행해서 같이 이제 파견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해 중앙 정부와 관리 그 통제를 좀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자, 군사제도는 국민개병제, 국민 모두가 이제 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앙군에는 10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촌락 단위의 지방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의 정치를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고대의 경제 부분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